형, 빨리 와. 백구가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고 있어. 동생의 다급한 외침에 제사 준비를 하던 손을 멈추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친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우리 집에서 15년을 함께 산 백구가 아버지 봉분 옆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두 앞발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구야! 안 돼! 그만해! 제가 목줄을 잡으려 다가가자 평생 한 번도 사람에게 으르렁거린 적 없던 백구가 이빨을 드러내며 경고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아는 백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한, 아니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절박함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물 가져와! 물이라도 뿌려보자! 형, 이러다 백구 죽어. 발에서 피가 줄줄 나. 정민이가 물통을 들고 왔지만 백구는 물을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팠습니다. 발톱이 뽑혀 나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속 파내려 갔습니다. 도대체 뭘 찾는 거야, 이놈아? 30분이 지났을까요? 백구가 판 구덩이는 얼음팔이 들어갈 만큼 깊어졌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멈추고는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며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앞발로 조심스럽게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뭔가 있어. 우리가 다가가 보니 검은 비닐에 여러 겹 쌓인 뭔가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자 백구는 뒤로 물러나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봤지? 내가 찾은 거야. 할아버지가 부탁한 거야.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겨내자 녹슨 군용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부서져 있었죠. 뚜껑을 열자 이게 뭐야? 상자 안에는 비닐로 꼼꼼히 쌓인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검게 굳은 피가 묻은 군번줄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선 낯선 군인. 둘 다 군복이 피투성이었고 낯선 군인은 왼팔이 없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2년 12월 15일 새벽 4시 32분.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전투. 만식이가 내 목숨을 구했다. 중공군 수류탄 3발을 맨몸으로 막았다. 왼팔을 잃었지만 살았다.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을 시작합니다. 저는 박명수, 올해 62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봄 아버지의 기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리고 한 마리 개가 지켜낸 70년 전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88세의 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셔서 그날도 트랙터를 몰고 논으로 나가셨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둘째 며느리 영숙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을 때 전벼 베는 걸 멈추고 논두렁을 뛰어넘었습니다. 논 한가운데 쓰러진 아버지 옆에는 백구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짖으면서도 아버지의 손을 계속 핥고 있었죠. 백구야, 비켜. 할아버지 병원에 모셔야 해. 이상하게도 백구는 제 말을 듣고 순순히 비켰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10km를 쉬지 않고 달렸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뇌출혈로 논에서 쓰러지신 직후 돌아가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환자분 주머니에 이게 있었는데요.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에는 백구의 사료 몇 알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죠. 백구야, 내가 찾아야 한다. 큰 소나무 아래 만식이를 부탁한다. 이게 무슨... 그때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0년간 이장을 하시며 동네 대소사를 챙기신 아버지였으니까요. 명수야, 형님 며칠 전에 뭔가 이상한 일 없었니? 막내 삼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 맞다. 추석 때 백구 데리고 선산에 다녀오시더니.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백구한테 뭘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선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여기다, 기억해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저 노인성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발인 날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저게가 왜 저래? 백구가 관 옆면의 특정 부분만 계속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마치 그곳에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듯이. 백구야, 그만해. 제가 백구를 떼어내려 하자 녀석이 제 손을 가볍게 물었습니다. 아프게가 아니라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여가 나갈 때도 백구는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앞서서 가다가 뒤돌아보고 또 앞서서 가다가 뒤돌아보고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선산에 도착해서 하관을 할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구가 지도를 그리고 있어? 정말이었습니다. 백구는 봉분 주위를 돌며 발자국으로 특정한 패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큰 소나무를 중심으로 정확히 세 지점을 표시하듯이. 저게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백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하늘을 보고 울부짖었고 아버지 방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밥을 안 먹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벌써 사흘째야. 수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성 거식증 같습니다. 주인을 잃은 충격이 큰 것 같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백구가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마당 한 구석으로 가서 땅을 파는 신용을 하는 거였죠. 정확히 3번. 그리고는 하늘을 보고 낑낑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버지의 농협 통장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누군가에게 송금하고 있었죠. 최순자? 이 사람이 누구야? 받는 사람 이름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식이 며느리. 만식이라면. 삼촌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님이 늘 말씀하시던 전우 아닌가? 그분이 살아계신가요? 글쎄,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가족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럼 그 며느리한테 왜 돈을? 혹시 아버지가 숨긴 관계가? 형, 그런 말하지 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자. 저는 통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여보세요?
30대 중반쯤으로 들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에 약간 경계심이 느껴졌죠. 최순자 씨 맞습니까? 저는 박영수 씨 아들인데요.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군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백구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울더니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고. 백구를 아세요? 네. 매주 뵐 때마다 백구도 함께 왔어요. 저희 준호가 백구를 너무 좋아해서 매주? 준호?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낯선 방문객들이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최순자 씨, 60대 후반의 할머니,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백구야. 놀랍게도 아이가 백구를 보자마자 달려갔고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아이를 반겼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백구가 아이의 얼굴을 하치며 좋아했죠. 준호야, 조심해. 최순자 씨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만식의 아내 김정순입니다. 먼저 조문을 드립니다. 좋은 분을 잃으셨네요. 최만식 어르신을. 네, 저희 남편입니다. 20년 전에 먼저 갔지만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박 어르신 이야기만 하다가 갔어요. 목숨을 구해준 전우라고. 그제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6.25 때 일이죠? 삼촌이 물었습니다. 네. 1952년 12월 15일 새벽 철원 백마고지 전투였다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만식 씨의 일기장이었죠. 남편이 쓴 일기예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52년 12월 15일. 오늘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니, 영수가 나를 살렸다. 중공군 수류탄 3발이 우리 참으로 떨어졌다. 영수가 밀쳐내려다 못해 한 발을 맨몸으로 덮어버렸다. 나는 남은 2발을 막았다. 왼팔이 날아갔지만 살았다. 영수가 아니었으면 우리 분대 전원이 죽었을 거다. 약속했다. 누가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이 가족을 돌본다고. 이 약속은 죽어서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3년 전이었어요. 최순자 씨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그걸 본 준호가 큰 충격을 받아서 그녀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백구와 놀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또래보다 행동이 어렸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어요. 말을 잃었죠. 그런데요? 3년 전 여름 준호가 집을 나갔어요.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 어르신이 백구와 산책하다가 발견하셨대요. 저수지 근처에서. 그때를 떠올리는지 최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났는데 어르신이 저희 시아버지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주 만나신 거군요. 네. 어르신이 준호를 손자처럼 아껴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준호가 어르신과 백구를 만날 때만 말을 했어요. 이제 많은 것이 이해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3년간 송금을 하셨는지, 왜 백구가 이들을 아는지, 할아버지가 하모니카 가르쳐 줬어요. 갑자기 준호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폐가 있다고 했는데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이가 작은 배낭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은색 하모니카에는 P, Y, S라고 새겨져 있었죠. 아버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군대에서 쓰시던, 네, 어르신이 준호에게 주셨어요. 음악에 재능이 있다면서 준호가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죠. 놀랍도록 능숙한 연주였습니다. 그때 백구가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가 왜 저래? 우리가 따라 나가보니 백구는 트럭 앞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타시던 낡은 트럭이었죠. 준호가 트럭을 보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숨겨뒀어요. 뒷좌석 밑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상자를 열자 봉투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각각 명수에게, 가족들에게, 만식이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명수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하다. 3년간 숨긴 게 있어서. 만식이 손자와 며느리를 돌보고 있었다. 전우와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진짜 가족 같았다는 거다. 준호는 내 친손자처럼 예뻤고 순자 씨는 착한 사람이다. 백구가 알 거다. 내가 가르쳤으니까. 선산 큰 소나무 아래 세 곳에 중요한 것들을 묻어뒀다. 백구가 찾을 거다. 부탁한다.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달라.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구가,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백구한테 가르쳤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땅 파는 거 3번씩 연습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을 예감하고 백구에게 비밀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우리는 백구가 파낸 첫 번째 구덩이에서 나온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 곳이라고 했어요. 큰 소나무, 바위, 그리고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에요. 할아버지가 물은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백구가 벌써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봉분 뒤쪽 큰 바위를 향해 뛰어갔죠. 또 파려고 하네. 둘째가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엔 모두가 삽을 들고 도왔습니다. 15분쯤 파자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봉인이 완벽해서 내용물이 잘 보존되어 있었죠. 이건 훈장이야? 무공훈장과 화랑무 공훈장, 그리고 낡은 태극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에는 검은 핏자국이 선명했죠.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식이와 함께 받은 훈장이다. 사실 만식이가 받았어야 할 훈장도 있다. 하지만 그는 한쪽 팔을 잃고 후송되어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태극기는 그날 우리가 지켰던 것이다. 만식이 피와 내 피가 함께 묻어 있다. 우리는 이미 피를 나눈 형제다. 그의 후손도 내 후손이다. 할아버지들이 진짜 영웅이었네요. 준호가 훈장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가 훈장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찾던 화랑무 공훈장을 못 받았다고 평생 한스러워했는데 그때 백구가 세 번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산 아래쪽 작은 샘가였죠. 저기는 가파른데. 하지만 백구는 이미 바위 틈새를 킁킁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꼬리를 흔들며 한 지점을 발로 긁었습니다. 여기는 땅이 아니라 바위 틈이네. 자세히 보니 바위 틈새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빼내자 방수 처리된 금속통이 나왔죠. 통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이야. 그것도 3개나. 하나는 준호 이름으로 된 교육비 통장. 3년간 차곡차곡 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순자 씨 이름의 생활비 통장. 세 번째는 최만식 전후 기념 장학금이라는 이름의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펼치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만식 전후 기념사업 계획서. 아버지는 전후를 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을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매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형님이 이런 준비를. 삼촌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만식이와 한 약속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복잡했죠. 아버지 뜻은 알겠는데 큰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왜 남의 집 제사까지. 고모, 남이 아니잖아요. 정민이가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분의 가족인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매달 50만 원도 부담스러운데 제사까지 모신다고?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3년이나 숨기신 것도 서운해. 우리는 가족이 아닌가? 그러게.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 큰 누나도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시끄러워.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영감이 평생 속죄하듯 살았어. 전후 대신 살았다고. 그 마음을 왜 몰라주냐? 어머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그래, 현실 이야기 해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감이 전후 덕분에 살아서 너희들이 태어난 거야. 그분이 없었으면 너희들도 없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최순자 씨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앉아요. 제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결정할 문제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순자 씨와 김정순 할머니, 준호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따라 나가 준호 옆을 지켰죠. 형, 솔직히 말해봐. 둘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도 부담스럽잖아. 아무리 아버지 뜻이라지만 부담스러워.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준호가 백구와 놀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다던 아이. 아버지가 손자처럼 아꼈다는 아이. 아버지가 3년 동안 행복하셨을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우리들은 다 커서 바쁘다고 자주 못 찾아뵀잖아. 그런데 매주 준호를 만나면서 제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 바빴습니다.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췄죠.
미안하네요, 어머니. 큰 고모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나도 미안해. 둘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감이 마지막 3년이 가장 행복했대. 준호 때문에. 손자 같아서 좋다고. 그럼 어떻게 하죠?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아버지 유언대로 하자.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만식 어르신 위패도 모시고 준호네도 우리 가족으로. 하지만 비용은? 큰 누나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돈도 있고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지. 막내가 제안했습니다. 나도 이제 직장 다니니까. 하나둘씩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에서 우러난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최순자 씨 가족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최만식 어르신 위패도 모시고 여러분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요. 김정순 할머니가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준호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진짜 가족이지. 어머니가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사였습니다. 최만식 어르신 기일이 언제죠? 음력 5월 초닷새예요. 김정순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럼 1년에 제사를 2번.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따로 하지 마시고 박 어르신 제사 때 같이 모시면 됩니다. 전우니까 같이 계시는 게 좋겠죠. 그 말에 가족들이 조금 안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호칭이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큰아버지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르래요. 그래, 나는 큰아버지고 여기는 작은아버지, 고모들. 준호는 금세 호칭을 익혔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죠. 세 번째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매달 50만 원은 너무. 둘째가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최순자 씨가 나섰습니다. 준호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무슨 일을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병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준호는? 제가 봐드리지.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어차피 혼자 심심했는데 준호 오면 좋지. 그렇게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가을이 되어 최만식 어르신의 위패를 모시는 날이 왔습니다. 선산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묘 바로 옆에. 평생지우 최만식. 1930년에서 2003년. 영원한 전우와 함께 잠들다. 간단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준호가 하모니카로 아리랑을 연주했죠.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 두 비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니 정확히 중간 지점에 앉아서 하늘을 향해 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프면서도 뭔가 홀가분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긴 임무를 끝냈다는 듯이. 백구가 왜 저래? 그때 준호가 백구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백구야, 이제 됐어. 할아버지들이 만났어. 신기하게도
백구가 울음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백구는 더 이상 새벽에 울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기 시작했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죠. 시간이 흘러 준호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자폐 증상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또래보다는 어려 보였죠.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싸웠어요. 최순자 씨가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학교로 달려가 보니 준호가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죠.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애들이 우리 가족을 놀렸어요. 알고 보니 반 아이들이 준호의 복잡한 가족 관계를 알고 놀렸다고 합니다. 가짜 가족이래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제사 지내러 다니냐고.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백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개가 무덤 파서 거지 가족 만들었다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때렸어요. 백구는 미친 개가 아니라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고.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이해심이 많은 분이었죠. 준호가 평소에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오늘은 참다 폭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 아이들을 더 혼냈습니다. 가족을 놀리는 건 정말 나쁜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우리는 진짜 가족 맞죠? 당연하지. 근데 왜 사람들은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준호야,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가족이 있어.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지. 우리는요? 우리는 더 특별한 가족이야. 할아버지들의 약속으로 이어진 가족. 그리고 백구가 지켜준 가족.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특별해요. 그날 밤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누가 우리 막내를 괴롭혀? 둘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둘째도 준호를 우리 막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작은아버지. 준호가 웃었습니다. 이제 안 그럴 거예요. 그래도 속상했겠다. 큰 고모가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말해. 어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고. 준호의 음악적 재능은 날로 발전했습니다. 선생님이 준호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싶대요. 최순자 씨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피아노도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럼 배워야지.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우리 준호가 천재라니까. 아버지가 남긴 교육비로 준호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모니카에서 보여준 재능이 피아노에서도 빛을 발했죠. 중학교 2학년 때 준호는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가족들 다 오실 거예요? 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막내 응원하러 다 갈 거야. 정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콩쿠르 당일 정말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 고모부터 막내 정민이까지, 그리고 김정순 할머니까지. 준호는 자작곡을 연주했습니다. 제목은 두 할아버지를 위한 노래였죠. 피아노 선율이 흐르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전쟁의 아픔과 우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조카야. 둘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지.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준호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곡은 제게 음악을 가르쳐준 박영수 할아버지와 그분의 목숨을 구한 최만식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리고 저를 받아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백구가 많이 늙었습니다. 18년을 산 장수견이었죠. 백구가 요즘 잘 못 걸어.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수의사는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얼마나 더? 최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백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아프지 마. 내가 곧 대학 가는데 그때까지는 있어야지. 신기하게도 백구는 준호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힘겹게라도 꼬리를 흔들어 주었죠. 그해 겨울, 준호가 서울의 명문음대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백구야, 나 붙었어. 준호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힘들게 일어나 준호를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백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준호 합격 소식 듣고 가려고 기다렸나 봐.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구를 선산에 묻었습니다. 두 할아버지 비석이 보이는 곳에. 백구야, 고마워. 준호가 작은 비석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만들어줬어. 백구의 비석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충견 백구. 2005년에서 2023년 약속을 지킨 개. 이제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독주회의 제목은 백구였습니다. 이 곡은 우리 가족을 만들어준 백구에게 바칩니다. 준호가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약속을 지켜주신 두 분의 할아버지께도. 공연장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최순자 씨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어 있었죠. 우리 막내가 정말 대단해졌네. 둘째가 감탄했습니다. 누가 우리 조카 아니랄까봐. 큰 고모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준호가 무대 인사를 했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정으로 이어진 우리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가 울었습니다. 매년 기일이면 우리는 여전히 선산을 찾습니다. 이제는 세 개의 비석 앞에서 제사를 지내죠. 박영수 할아버지, 최만식 할아버지, 그리고 백구. 할아버지들, 그리고 백구야.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가 하모니카로 고향의 봄을 연주하면 봄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감쌉니다. 전쟁이 만든 우정, 죽음을 넘어선 약속, 그리고 한 마리 개가 지켜낸 가족.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이어지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백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도 신기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